토론을 하기 위해서 그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책을 잘 읽기 위해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텍스트에 대한 온전한 이해에 접근하기 위해서 토론을 하는 거지, 토론 자체의 목적은 독해예요. 그리고 독서의 즐거움을 더 배가시키기 위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통해서 그 뭐예요? 섬세의 정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사실 질문은 여기서 우리가 이미 질문을 했을 때 뭐죠? 답변이 드러나 있는 것, 명시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질문을 하는 이유는 중요한 요점들을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는가, 텍스트 속에, 서사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요점들을 정확하게 짚을 수 있는가. 자, 그러면 세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섬세의 정신은 무엇인가? 기하학의 정신은 무엇인가? 기하학적인 눈과 섬세한 손을 동시에 갖는 일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이 세 가지는 이미 답이 여기 제시문 안에 들어있었어요. 이렇게 질문을 해서 다시 반복해서 확인함으로써 섬세의 정신과 기하학의 정신, 그리고 이 글쓴이가 노리고자 하는 눈과 그 기하학적인 눈과 섬세한 손을 왜 동시에 갖추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데에 대한 확인이 일어날 수 있겠죠. 두 번째, 심화 질문. 심화 질문은 우리가 하모니카에서 상상하기 라고도 해요. 상상하기. 심화 질문은 사실 질문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를 더 추론해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고의 고도화가 일어나는 과정은 단계별로 일어나는데, 보통의 사람들은 고형적 사고를 해요. 일반적인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고형적 사고는 이미 고정되고 정형화된 사고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 들어있는 어떤 암묵적인 의미들을 찾아낸다거나 관용적인 의미들을 발견해내는 것에 한계를 드러낼 수도 있어요. 고형적 사고는. 그죠? 보이는데도 그대로 믿는 거. 이게 고형적 사고. 보이는데. 그래서 아이들, 이렇게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 학교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선생님이 엄마에게 전화를 했어요. 선생님, 지금 길동이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가정교육을 좀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엄마에게 전화를 했는데 엄마가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 길동이가 왔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너를 잘못 가르쳐서 네가 그렇게 문제가 많이 됐으니 나를 쳐라. 그리고 회초리를 줘요. 그럼 고형적 사고를 하는 아들은 어떻게 할까요? 때려요. 네. 네, 엄마가 문제가 많죠. 속 터지죠? 고형적 사고는 있는 그대로 맥락을 읽지 않아요. 저변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텍스트를 공부할 때 뭘 관심을 기울여야 되나요? 콘텍스트를 하죠. 텍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콘텍스트에 관심을 기울여야 텍스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저변과 주변과 그 맥락을 읽어내는 힘, 이게 되게 중요하죠. 자, 그 맥락을 읽어내도록 요구하는 게 뭐예요? 심화 질문이에요. 심화 질문.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라고 상상하고 추론하게 만들어서 한 단계 더 깊게 맥락을 뚫어가도록 도와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왜 섬세의 정신에 머물지 않고 기하학의 정신으로 확장해야 합니까? 문제가 잘못된 것 같아요. 거꾸로 된 것 같은데요. 아니면 기하학의 정신에 머물지 않고 섬세의 정신으로 확장해야 합니까? 네.
똑같아요, 선생님. 왜냐하면 3세 정신에 머물고 기하학적 정신이 없는 것도 문제고, 기하학적 원심에만 머물고 3세 정신이 없는 것도, 그러니까 둘 다가 절묘하게 융합되는 게 필요한 거죠. 어느 하나에 집중하는 거는 원심력만 있어도 안 되고 90년만 있어도 안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질문은, 적용학의 질문은 이 쟁점이나 이 화두가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우리 삶과 어떻게 상관이 있는가에 연결시켜보는 작업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로 환원시키는 거죠. 그래서 적용시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미학적 체험의 예를 통해 그것의 의의를 제시해보자. 마지막에 아까 미학적 체험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죠? 이때 시우르에서는 우리 삶에 좀 더 이렇게 그 핵심과 연결되는 문제로 이렇게 이어서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한 토론을 해보는 게 좋은데, 우리가 미학적 체험이 독서를 통해 일어나야 하는 이유를 찾아보자. 왜 독서를 하는데 미학적 체험이 왜 필요한가? 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어린이들에게 제공하면 애들이 어떻게 될까요? 감당이 안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해봅시다. 네. 누가 답변해 볼까요? 미학적 체험이 왜 독서를 통해서 경험되게 되고 일어나야 하는지. 이 질문의 의도는 뭐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친구는 금이 아닌데. 금이야. 우리가 독서를 하면서 미학적 체험을 경험하잖아요. 그랬을 때 얻는 게 뭐가 있어요? 나의 경험인 것처럼 느끼기 위해서, 그러니까 독서를 통해서, 독해를 통해서 나의 발전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미학적 체험이 이런 통찰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네, 통찰력을 키워준다. 좋죠? 우리가 아주 상처적인 얘기긴 한데, 한 편의 독서가 인생을 바꾼다. 이런 얘기도 듣잖아요. 맞아요. 어떤 책을 읽고 깊은 울림이 있어서 감명을 받아서 자기 삶의 전반적인 어떤 목표를 궤도 수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새롭게 목표를 정립한다거나, 그죠? 전혀 몰랐던 세계에 눈이 띄어서 인식이 아주 넓게 확장된다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독서는 단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뭐로 전환되죠? 삶의 문제로 전환되죠. 지식이. 그죠? 그리고 우리가 미학적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속에서 깊은 감동이나 감명이나 깨우침이 있었고, 그 깨우침이라고 하는 것들이 내 삶에 깊숙이 개입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기 시작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우리가 이거를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성화되는 거예요. 성화.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이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니까 나는 영으로, 성령으로 가득 차니까 나의 자신은 뭐로 바뀌어요? 성화된 존재로 바뀌죠. 그죠? 그래서 내 자체가, 나라는 개인이 하나의 성소가 되는 거죠. 성소. 네. 너무 거한 얘기였지만 실제로는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누구를 만나서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막 깊은 감명을 받으면 그 감명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감명의 떨림이나 여운이 내 삶을 계속 이렇게 뭔가 움직여서 나를 변화시키는데 기여한다, 작동한다 라고 하는 거죠. 미학적 체험은. 그러니까 그걸 읽게 되면 우리가 어린이나 중학생 같은 경우는 이런 미학적 체험을 하게 됐을 때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 하면 책 읽기에 즐거움이 생겨요. 독서의 즐거움. 그리고 책을 더 읽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흥미와 욕구를 이렇게 갖게 돼요.
그 뒤부터는 교사가 필요 없어요. 아이가 스스로 독서에 몰입할 수 있는 힘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독서에 몰입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도록 하는 게, 도와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그럼 미학적 체험을 어떻게 하도록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미학적 체험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어떻게 질문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 봅시다.